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좀 일찍 오셔서 TV 토론회를 다 함께 보시긴 하셨는데, 첫 번째로 순서대로 이번 TV 토론회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신 문재인 후보의 균형감과 안정감, 그리고 한결 여유 있는 토론이 빛을 발한 그런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성폭력과 관련된, 또 심지어 강간미수의 공범이라고 묻는 분이나, 또 그러한 공격을 받는 분이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늘은 외교안보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토론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전혀 역시 토론 주제와 관계없는 갑처수라든지 또는 MB 아바타 후보 본인께서 그러한 질문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아닌 것이고 긴 건 긴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참 그런 불리한 질문을 왜 하셨는지라는 그런 의문도 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찌됐든 지난번 첫 번째 방송 토론회보다는, 스탠딩 토론회보다는 비교적 시간의 배분과 또 질문의 배분,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균형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에서는 저희 문재인 후보에게는 아주 최상의 토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유한국당의 얘기 듣겠습니다. 네, 저희 홍준표 후보는 다 보셨다시피 토론 시작 무렵에 타 후보들의 12년 전에 발간된 자서전 내용 중에 있었던 45년 전 일과 관련한 사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SNS를 통해서도 해명과 용서를 구하는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TV 토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국민들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러면서도 45년 전 일이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과 양해, 용서 이렇게 구하는 이런 면에서 진솔함이 또 보여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어떤 초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 확고한 안보 역량을 갖춘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을 시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적절하게 지적했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지적해서 두 후보로부터 모두 다 그만 좀 하자라는 이런 답변 아닌 답변을 이렇게 끌어낸 거, 이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평가는 국민들께서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말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국민들께 아주 절절한 호소를 드린 점은 국민들 마음을 움직이셨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예, 저희 안철수 후보가 날이 갈수록 이 토론에 집중을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에 있어서 물어볼 건 물어보고 따질 건 따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MB 아바타가 아니다라고 확언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우리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예전 토론 때처럼 열심히 잘 하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그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지지자들이 본인을 지지하는 후보들의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인물에 대한 정책이나 검증들을 통해서 중립적인 상황에 있는 국민들이 그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을 각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토론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선관위에서 하는 토론이다 보니까 다소 방송국 토론과 달리 조금은 경직돼 있는 토론 형식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을 하고요. 후보들은 본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주장들을 펼치긴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정치를 하면서부터 본인들의 내재되어 있는 자기 소신이나 가치들을
그 정책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냥 누가 써준 것들을 그냥 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유승민 후보가 17년 동안 정치해오면서 본인의 소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자기 철학들을 가지고 여지껏 정치해온 모습들이 국민들께 분명히 어필됐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토론의 강자로서 유승민 후보가 적절한 토론을 잘 해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이야기도 듣죠. 예, 뭐 외교 안보 이거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 정책 토론회가 오히려 국민들을 이게 뭐냐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토론회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사적인 문제나 가정사를 들먹이면서 외교 안보의 국민적 관심사를 오히려 바꿔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좀 안타깝고 짜증스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이것이다라는 내공을 정확히 보여준, 그래서 국민들이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판단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총평을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당 후보들이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우리 후보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 부분을 짧게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박범계 의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글쎄 뭐 전반적으로 흠을 잡을 수 없는 비교적 정말로 잘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1등가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타당 후보님들의 집중적인 공세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판사 출신입니다. 고위공직자가 공직에 있으면서 지득한 공무상 비밀, 그것도 전체적인 흐름의 얘기가 아니라 단편적으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마치 전체적으로 진실인 양 얘기하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 최근의 그 폭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것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역시 문재인 후보께서 법조인답게, 출신답게 아주 촌철살인의 팩트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팩트를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네, 서영기 의원님. 네, 앞서 있었던 두 번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 홍 후보께서 좀 뒷부분에 시간이 많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앞에 좀 스타일을 바꿔서 모두의 좀 시간을 많이 활용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물론 일장일단 있는 거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오늘도 시간이 많이 남아서 후반부에 적절히 잘 활용을 했지만 좀 변화를 한번 시도해 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예, 이번 토론회가 논란의 장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해결 방안까지 보였으면 합니다. 제2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주문을 했었습니다. 교문위 그리고 판노위에서 두 가지 부분, 안철수 배우자 그리고 문준용 문재인의 아들 특혜 취업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이기에 대한 여러 차례 물음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나온 송민순 전 장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보위를 통해서 확인을 하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시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임위를 통한 왜 반대하는지, 그 국회 차원에서의 상임위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추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뭐 유승민 후보의 토론의 강점은 사실 이렇게 주고받는 서로 난상 토론하는 형식의 스탠딩 토론, 무제한 토론이 장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형식이 과거와는 달리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질문을 받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또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저는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뭐 한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정책이든 도덕성이든
아니면 본인에 대한 인물에 대한 어떤 검증이든 이런 것들 모든 것이 국민들이 보고 다 평가하리라고 보고요. 질문하는 방식이나 질문 내용도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돼 있는 총량 그 시간만 제한한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굳이 사회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토론이라는 것은 그 후보가 가져왔던 그 본인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다 자기화되어 있는 것들이 표출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역시 유승민 후보가 준비되어 있는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소환 의원님. 예, 저는 같은 청문회에서 이제 김경진 의원께서 오늘 토론자로 나온 줄 알고요.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스카 여정이었잖아요. 김경진 의원께서. 우리 안철수 후보님 어찌하실까 하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아니 이제 그 선거용 프랑이나 이런 부분은 미래를 대단히 강조해놨어요. 근데 대단히 미래보다는 가장 과거에 갇혀있는 그런 후보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는 계속 정책으로 좀 유도를 해서 심상정 후보의 정책 내용이 대단히 풍부하고 내공이 쌓인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그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정책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심상정 후보에게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서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네. 그것이 좀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의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저희가 먼저 하나씩 보여줄 텐데 주요 이제 멘트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유엔 인권 결의안 문재인 후보 거짓말이면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문재인 후보의 답변도 이렇게 얘기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태의연한 색깔론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좀 실망스럽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먼저 유승민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 속에서 대북한 문제에 대해서 색깔론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덮어 씌운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투표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북한의 지금 북핵 미사일 위기 속에서 국가안보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떤 대북관을 갖고 있느냐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적절한 질문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또 거기서 그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문재인 후보가 가졌던 여러 가지 말바꾸기 상황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정직함, 도덕성 이런 것들로 지금 확대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분명히 저는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일 그 의장과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을 통해서 상임위 소집 요구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지금 의장이 또 그 또한 또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까봐 지금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 대선 전에 분명히 그 사실 여부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 것이면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또한 저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대통령의 자격에 분명히 국한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 측의 반박을 듣겠습니다. 뭐 반박까지는 필요 없고요. 자, 유승민 후보가 대구 출신이십니다. 저도 같이 의정활동을 같이 해봐서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비교적 합리적인 중도 보수 정도로 전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지난번 토론회에서 주적이라는 공격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국방부조차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송민순 전 장관의 제가 정말 판사 출신으로서 분노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가 전체적인 진실도 아닌 단편적으로 보고 들은 일부의 사실을 마치 전체적인 진실인 양 호도하는 것에 편승해가지고 적어도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오마이뉴스의 기사와 그리고 저희 당의 김경수 대변인의 반박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국면에서 송민순 전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2007년 14 남북 공동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로부터 불과 40여일이 지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기권할 거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북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의하더라도 모두가 다 이미 다 결정됐다. 즉 기권이라는 결정이 이미 다 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11월 16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 우리는 기권 결정으로 갑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민순 전 장관이 다수의 대통령의 결정과 다수 국무위원들의 결정에 반해서 본인만 고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뿐더러 네. 송민순 전 장관은 뿐만 아니라 전 장관이 본인이 북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국정원과 관련해서도 김만복 원장의 별도의 라인으로 송민순 전 장관이 저렇게 우기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북에 보낸 통지문도 송민순 전 장관과 외교적인 손발을 맞췄던 외교안보 수석이 그 초안을 잡았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실이 다 밝혀진 겁니다. 적어도 결과적으로 기권 결정을 유엔에서 한 것도 맞고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기권 결정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호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 문재인 후보가 명확하게 팩트를 정리해가지고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얘기는 아주 지엽적인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네. 그러한 사실이 아닌 것에 입각한 정치적 일종의 북풍 공작에 가까운 것인데 그것에 편승해가지고 정말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인 유승민 후보와 다른 후보들이 이와 같은 관점에 서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니라 할 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정영규 의원님. 네, 이 부분을 색깔론 또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죠. 이런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는 것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논점이고 또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색깔로 치부해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송민순 장관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 이런 식의 태도도 적절치 않은 것이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로 북한의 모든 걸 물어가면서 하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국의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어떤 게 더 큰 이익이냐, 가치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지금 16일 날, 11월 16일 날 그 자료를 오늘 일부 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걸 일부만 공개한 거예요. 그럼 전체를 다 풀 텍스트가 공개가 됐어야 명확하게 16일 날 결정이 기권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다라는 게 되는데 일부만 공개된 거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이렇게 뭐랄까 좀 오해할 수 있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유리한 부분만 밝혀질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다. 그다음에 당시에 11월 21일 날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딴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인 11월 20일 저녁 늦게 결정됐다라고 브리핑을 다 합니다. 그걸 이제 와가지고 16일 날 다 결정됐었는데 18일 날 송민순 장관 혼자 반대하니까 그랬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당시에 했던 행적과도 맞지 않고 모순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본질은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문재인 후보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걱정을 하고 저런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반론 예, 조금만 이용주 의원님 이야기 듣고 예. 반론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색깔론이냐 아니냐 이런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 분단 상황에서 저희 정부도 북한과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도 할 수 있고 사전에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사 문제든지 어떤 부분이 간에. 근데 이번에는 대상이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얼마나 우리 국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열악하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북한 정권 자체에 대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의 적정 여부를 물어본다는 것은 어느 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색깔론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번 지켜볼 여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방금 박범계 의원님께서 여러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다 분명해진 거예요. 16일 날 기권 결정이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송민순, 김만복 그리고 얘기하면 수석들 간에 논의를 또 고쳤다는 거예요. 뭐냐? 일단 기권 결정을 하기로 대통령이 결정을 했는데 지휘에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추가 논의를 왜 했냐? 기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러한 결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하지 않았겠냐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가 더 있었죠. 송민순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까지. 네. 자, 뭔 말이냐?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물어보기는 한 것 같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게 당부를 떠나서 그런 객관적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방금 박범계 의원의 말에 따르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 후보는 다른 말로 호도해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안 했던 것처럼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방금 박범계 의원님 말처럼 김경수 전 의원이 어떤 문건을 냈습니다. 예. 그 문건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와서 나온 문건인지 그렇게 국가의 비밀을 알리지 말라고 해놓고 이렇게 몰리자 그런 문건을 또 갖고 내는 거예요. 그것도 전체를 내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대부분을 가리고 특정 부분만 내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 네. 문건을 공개하려고 했으면 다 명백하게 하면은 의문이 해소될 것이다. 이 정도 주장하겠습니다. 민주당 답변 듣고 정의당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여기서 끝장을 한번 내봅시다. 제가 워낙 많은 쟁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권 결정이 없었는데 유엔에 가서 기권 결정이 된 것이 문제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권 결정을 내렸는데 유엔에 가서 찬성 혹은 반대 결정을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송민순 전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문재인 비서실장이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쟁점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북한에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결정, 어떠한 결정을 내렸더라도 40일 전에 양쪽 정상들이 만난 적어도 남북 간의 평화 공조를 하자라는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통지를 보냈을 뿐이시지 북한의 의견을 묻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 오늘의 근거로서 밝혀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역시 이용주 의원이 법률가답게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적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결의안 당연히 찬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도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이라는 전쟁을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되는, 그래서 북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반국가 단체인 지위가 있을 뿐더러 다른 측면에서 평화 공존과 평화 통일을 해내야 될 그러한 한 민족이라는 그런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0일 전에 양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적어도 한번 잘해보자, 평화 공존을 해보자라고 한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야박하게 반대를 한다든지 찬성을 한다든지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16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권 결정을 결정했는데 그 뒤에 왜 18일 논의도 하고 20일 날 그런 논의를 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국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자, 송민순 전 장관이 본인 스스로도 회고록에 이구동성으로 이미 결정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이미 결정하셨고 다른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국정원장이라든지 다 이미 기권 결정이 적어도 인권결의안의 측면과 남북 간의 관계에서 가장 적합하고 그 당시 필요한 결정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우리 이용주 의원님께서 아마 청와대에 안 계셔서 모를 겁니다. 국회의원만 하셔가지고 모를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국의 그래도 외교장관이 주무장관은 아니지만 본인의 소신을 꺾지 않고 고집을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설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설득하는 과정이 20일, 21일로 간 것이지 그것이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용주 의원께 간곡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네. 사회자님. 지금 17대 대선하고 있습니까? 18대 대선 후보 토론했습니까? 지금 19대 대선 후보 토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까지 하면서 그것을 회고록을 썼는데, 그러면 또다시 다음에 청와대 근무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회고록 쓸 때마다 정치적 공방을 해야 됩니까? 책 한 권 나올 때마다? 저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요. 전호선 정의당 전 대표입니다. 지금 공동선대본부장입니다. 그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맨날 이야기해요. 전혀 그런 거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 문제 등 현재 안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대선 토론을 한 것인데, 그냥 옛날 NLL 사건부터 해서 무슨 인권 결의에 찬성해, 아니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니까요. 아까 심상정 후보께서도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반도 정세나 남과 북의 통일의 기운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더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더 하다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가는 분명히 그 부분이 기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너무 과거 회귀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한 과거 문제를, 지금 역사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늘의 이 순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대북관계 전반의 안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고 다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했다는 것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에 대해서 오보라는 것을 정정을 하시도록 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의 거짓말 부분인데요. 지난번 TV 토론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휴민트라든가 해외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국정원의 다른 정보망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한번 알아본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김만복 국정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북 채널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남북관계의 한 라인을 통해서 북한한테 물어봤다라는 게 나오고, 또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한테 굳이 물어볼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문 실장이 괜히 물어봐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일 날 저녁에 결정됐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분명히 그 말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짓말, 의도적인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거 우리 박 의원께서 무슨 이게 전쟁하고 저기를 시키는데, 당시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 투표를 했다고 전쟁이 납니까? 노무현 정부 기간 중에도 찬성 투표를 했던 적도 있잖아요. 예? 이걸 전쟁 문제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전쟁하고 연결을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평화 공존이라고 아니, 얘기했습니다. 아까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제가 평화 공존. 아니,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메모까지 했어요. 사회자님. 자, 그래서 네,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마치 인권 결의안에 기권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만저만 합시다. 그만저만 하시고.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있는데,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후보께서도 사전에,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대통령이 법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명확히 했으면 이러한 부분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자꾸 꼬리 물고 싶어하는 후보들 많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방지하지 못한 그 모함이 좀 있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다른 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정의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주장이기 듣도록 때문에. 하겠습니다. 예, 박광계 의원께서는 좀 두 번째 해주시고 먼저 얘기 듣고 다른 하겠습니다. 과제로 넘어가는 건 뭐 동의하는데요. 일단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국가 운영에서 북한 문제를 배제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건 무지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 있어서 지금 국가 안보, 그리고 북한 문제, 대북 문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거쳐가야지만이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색깔론으로 덮어씌우기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역색깔론입니다. 국민들을 너무 무지하다고 보는 건데,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걸 뿌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투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국민들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팩트에 있는 것입니다.
그 팩트를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확인하고자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이전에 정확하게 지금 정의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으면 되는데 처음에 모르겠다가 기억이 안 난다 하다가 자꾸 말을 바꾸니까 이것이 증폭되는 것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좋아요. 북한 문제는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평화 혹은 전쟁이냐 하는 문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중요합니다. 이 주제를 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송민순 전 장관이 사실이 아닌 단편적인 그리고 그 뒤에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되고 그 뒤에 확인된 그러한 사실을 본인의 시각으로 본인이 듣고 본 아주 작은 사실을 가지고 전체적인 지실인 양, 진실인 양 그것을 책에도 쓰고 작년 국감 때 얘기입니다. 그것을 대선을 불과 20일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쪽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품 공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부품 공작의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경수 의원이 본인이 그 당시에 11월 16일에 참여했던, 그래서 들었던, 그래서 본인이 기록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18회차 회의도 마찬가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용주 의원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묻습니다. 자, 이용주 의원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형법상에 정당방위도 있고 정당행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송민순 전 장관의 사실이 아닌 이러한 대선에 임박한 이러한 쪽지 공개 파동은 저는 부품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법률 위반인, 즉 불법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불법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국민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호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는 차원의 김경수 의원이 지득했던 사실을 대응하는 것은 저는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리고 우리 저 대전에 정영기 의원님, 자, 문재인 후보가 해외 정보망 혹은 휴민트를 썼느냐 아니면 국정원의 공식 채널을 썼느냐 이 표현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검증하고 정말로 이것이 본질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휴민트면 어떻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북 공식 채널이면 어떻습니까? 국정원이 결국은 북한과 주고받았다라는 그러한 얘기로 들으면 되는 거지. 휴민트라는 말 아세요? 저는 2003년도에 제가 청와대 민정이비서관으로 국정원을 개혁을 한 밑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휴민트면 어떻고 북한에 대한 공식 채널이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지연 말단적인 거 가지고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제일 안보에서 유능한 안보, 유능한 정말 평화를 지키는 유능한 대통령이 될 거라는 제일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분입니다. 그러한 지연 말단적인 것으로 공격하지 말아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두리뭉실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그날도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확인했는지 알고 유승민 후보가 반복해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직접적으로 남북 간의 채널을 이용해서 한 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는 분명히 몇 번에 걸쳐 확인했으니까 실수가 아니고 지역적인 게 아니고 뭔가를 감춰야 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 정용기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시청했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글쎄 제가 아는 많은 국민들은 안 그렇습니다. 네. 정의당. 지금 뭐 북한 문제를 빼놓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실 자격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저도 이야기합시다. 97년도에 북한에 총 쏴주라 해가지고 촉풍, 즉 북풍 사건이 일으킨 부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권에. 북한을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정말 평화롭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화두인데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면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북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북한을 또 이용한 것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그 뿌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색깔론으로 이게 자꾸 이 색깔 저 색깔 해가지고 국민들을 덮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식의 공작적인 북풍도 잘못된 것이고 또 반대로 이렇게 국민을 속여가면서 북한과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물어가면서 결정을 하고 국제기구에서 했던 이런 것들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가자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한 그 멘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멘트는 원래 관련된 내용인데 대부분 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차트를 좀 많이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네, 문재인 후보의 거짓말 6가지라는 얘기를 또 했고, 심상정 후보는 역시 뭐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뽑는 자리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저 있으십니까? 조금은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640만 불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문재인 후보 아들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고 그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후보가 목소리를 높였으니까. 근데 본인의 아들은 괜찮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면 안 되듯이, 자, 또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이 몰랐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부를 하고 야당에서 또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640만 불 중에 오늘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가족들이 540만 불 받은 부분은 검찰 수사 기록에 나와 있고 100만 불 부분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부분은 뭐 아직 그때 발표한 수사 기록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시에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지금 현 후보가 나는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거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수석과 뭐가 다른가? 그런 분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법적 대응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경남지사를 할 때 홍준표 후보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 법적 대응 얘기했는데 법적 대응을 왜 안 하는가? 법적 대응을 하면 검찰이 이거 다시 수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은 못하고 엄포만 놓는 이런 저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로 한번 제대로 수사를 재개하도록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하는 게 어떤가라고 문재인 후보한테 제안합니다. 네, 답변 주시죠. 그 말씀 같아야지 뭐 답변을 하는데요. 자, 아니 그럼 제가 말 아니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하는 게 말이 아닙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자제를 네, 좀 참고 해주시고요.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 참고들 아니 왜, 내가 왜냐하면 박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 같지도 않은 말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말씀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용기 의원님 그런 식의 표현을 자, 하면 안 됩니다. 토론의 예의가. 들어보세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울고 먹었으면 되는 거죠.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지하에 벌써 그 묻히고 하늘나라로 가신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 가족들이 저 얘기를 듣고서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완결적인 수사였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있다가 정말 투신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거를 다른 후보도 아니고 홍준표 후보가 뇌물로 단정했습니다. 저거 명예훼손입니다. 저 수사를 해서 들어보세요. 완결해 보자고요. 들어보시라고요. 자, 우리 정 의원님도 지금 마지막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셨는데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나머지 540만 불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홍준표 후보의 얘기를 우리 정 의원님께서 받아가지고 오늘 얘기하시는 건데,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 그만합시다. 자, 홍준표 후보, 저거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저 수사는 완결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확정된 사실이 되려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기소돼가지고 유죄수 확정이 돼야 되는데 수사도 완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돼지 발정제 얘기도 한 분입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우리 점잖으신 문재인 후보님만 제외한 나머지 세 분 후보님이 전부 다 사퇴하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강간의 공범 미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자, 성완종 메모 본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만치 확실한 증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1심에서 유죄나고 2심에서 무죄 났습니다. 대법원 가서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나올 자격이 있느냐,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후보님은 점잖고 젠틀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지 못했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또 안철수 후보나 사퇴하십시오라는 얘기, 그건
세 분 다 옳은 말씀 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반성을 해야 될 후보께서 어떻게 돌아가신지 지금 10년이 다 돼 가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그 당나라 때 얘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울고 먹습니까? 당나라 때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김기춘은 안 되는데 노무현 비서실장은 몰랐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정유라는 안 되는데 문준용은 되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노무현 대통령 문제를 가지고 감성적인 그런 식으로 토론의 본질을 풉니까? 다 안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다 그 말씀을 안다니. 드리는 어떻게 겁니다. 다 안다니. 진실을 알지 잠깐만요. 못한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그 부분 잠시 멈추시고요. 정의당 얘기 듣겠습니다. 예, 싸우지들 마시고요. 예, 다른 게 아닙니다. 저도 윤수아 의원님처럼 하고 싶어요. 그 아들, 딸, 그 부인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아들의 문제, 아들, 딸의 앞으로의 희망을 어떻게 심어줄 것이냐, 아내 문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워킹맘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이야기한 거죠. 유승민 후보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전쟁 중에도 대화 채널은 갖고 있다. 근데 지금은 대화하지 않고 뭐 제재하는 국면이다. 이제는 평화와 협력의 프로세스를 전환함으로써 전쟁 분위기를 오히려 막아내자. 이런 모멘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지금이 아니냐.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 또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남 쪽에서는 그래요. DJ의 햇볕 정책 그 적통자라고 박지원 대표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DJ의 계승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러면은 DJ가 갖고 있었던 이런 평화 협력과 그런 통일의 프로세스를 같이 이어받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미래와 변화를 이야기하는 안철수 후보에 맞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인의 기본적 교리도 자질도 여기에 미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멘트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 멘트와 함께 얘기를 해보죠. 먼저 유승민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한테 박지원 대표한테 초대 평양 대설 약속하셨습니까? 라는 대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확답을 받았다라고 이제 안철수 후보 쪽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멘트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 역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사드 배치 결정을 해버리면 중국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겁니까? 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죠. 홍준표 후보 역시 이번에도 차트를 꺼내 드셨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락가락한 4가지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은 역색깔론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아까 정의당에서 이야기했듯이 제대로 사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론이 바뀌고 있다라는 대답도 안철수 후보 측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안철수 후보 측 얘기 듣겠습니다. 예, 먼저 간단히 사드 부분에 대해서 아까 토론에도 한 3가지 주제가 나왔습니다. 예,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당론이 정식적으로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기존의 당론과 다른 사드 배치에 찬성 입장으로 입장을 정하셨고, 최근에 당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바꾸고 있는 절차고, 아마 오늘 정도로까지 해서 선거 국면에서 전체 의원이 모이기 어려워서 서면상으로 한 결과 한 34분 정도가 아마 찬성 의견을, 당론 변경에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이제 당론은 변경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드 배치 반대를 했을 때와 지금 여러 차례 상황이 바뀌었다. 그걸로서 크게 2가지 걸 말씀하셨어요. 한 5차 핵실험이 있었고, 여기 그 이후에 미사일 발사든지 뿐만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에 착수한 상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정부 간의 협정을 지키는 이행을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사드 배치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저희들이 예상키로서 6차 핵실험이라든지 그리고 군사적인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즉
5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당시까지는 남북 간의 군사 긴장 그리고 핵 위협이 해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드가 핵무기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실효적인 전면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으나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할 수 있다. 그래서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바꿨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안철수 입장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말 바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드 배치 반대했는데 지금 찬성하는 거 아니냐. 말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해서 바꾼 것이고 변경된 상황이 돼서 바꾼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듣겠습니다. 그건 말을 바꾼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개혁 후보로서의 초기의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국민의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여기 이용주 의원님 제가 오늘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저하고 공수처 법안도 같이 내고 또 상법 개정안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적어도 자유한국당이나 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바른정당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민들 생각에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도 정권교체요, 안철수 대통령이 되어도 정권교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때는 사드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질 것 같은 위기감이 오니까 입장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느냐. 우리로서는 도저히 개혁법안과 관련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자유한국당도 함께 할 수 있다. 바른정당은 물론이다. 이렇게 스탠스가 입장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 속에서 사드 배치라는 문제가 찬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어떤 안보 위기 상황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북한은 1차 핵실험부터 5차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5차 핵실험이 끝난 뒤에도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적어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따라잡기 위해서 보수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드 배치라는 전략적 안보 상황 판단을 바꾼 겁니다. 이것은 말 바꾸기의 문제가 아니라 표를 위해서 입장의 근본적인 안보 철학을 바꿨다는 점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는 주적 개념에 편승했습니다. 심지어 안철수 후보의 상황으로 우리 홍준표 후보가 지적했던 상황으로 불리는 박지원 대표님조차도 주적 개념에 편승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평화, 햇볕 정책을 승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장자라고 얘기했고 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햇볕 정책을 승계하는 안철수 후보께서 박지원 대표께서 어떻게 그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거냐. 이런 측면은 적어도 선거를 위해서 근본적인 철학마저도 바꾸는 그런 측면을 저희들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다음에 바른정당 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간 토론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두 분 하시는 것도 결국은 보면은 상황이 변했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입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이신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상황이 바뀐 게 뭐가 있냐.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중도 보수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를 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안철수 후보 얘기했는데 그 본인이 하고 나서 5차 핵실험이 있기 때문에 바꿨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4차와 5차는 뭐가 다르며 5차와 6차는 뭐가 다릅니까?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1차부터 시작해서 태영호 공사 말대로 핵 개발이라고 하는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북한의 생존 전략인 거죠. 근데 뭐가 4차이면은 상황이 괜찮았던 거고 5차 되면 상황이 바뀐 거고 문재인 후보도 지금 그러잖아요. 계속 가정법 화법으로 6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거가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까 정의당 윤 의원님 그 접근 방법하고도 다른 거죠. 평화를 추구하는 거는 똑같아요. 누구나 그냥 목표인데 어떻게 평화를 얻어내느냐는 방법인데 돈을 갖다 퍼주고 평화를 구걸해도 절대 평화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게 남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서 보면 그게 다 나온다. 평화를 얻는 방법은 상대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핵에 대한 억지력은
분명히 뉴클리어 디터런스라고는 핵 억지력밖에 없다라는 게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의 모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는 다자 외교를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 되면 풀겠대요. 또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중국을 설득하겠대요. 문재인 후보 북한 가가지고 설득하겠대요. 자, 북한에 DJ는 안 갔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안 갔어요? 갔어도 그게 핵 개발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준 돈이 핵으로 돌아오면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다자외교, 육자회담 노무현 정부 때 계속 했었는데 육자회담의 효용성이 없으니까 중국도 미국도 손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게 무슨 대책이 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확실한 억지력을.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지금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한 거 오늘 저녁에 발표된 거 보니까 국민들 반 이상이 전술핵 배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만큼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느끼는 것이고 일단은 확실한 억지력으로 막아놓고 나서 다자외교를 하든 평양에 가서 설득을 하든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도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바른정당. 예, 그 5월 9일 우리가 맞이할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솔직하면서도 자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유능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입장들 이것이 지금 선거 국면으로 가면서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사드 배치가 이야기되기 이전에 벌써 3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초지일관하면서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관성 있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소신 있는 능력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라고 보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변경됐다. 그리고 그 5차 핵실험 이후에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당론을 변경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수정한 것들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바꾸게 되면 왜 바꿔야 되는지 그 상황들이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차라리 오히려 보수 코스프레를 통해서 내가 보수 지지층들의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지 않느냐. 솔직한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오히려 그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반대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지지도가 보수층의 지지들을 받는 것들을 편승해서 지금 말 바꾸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2016년도에 7월 달에 성주에 가서 국민의당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당론으로 사드 배치 반대를 언급하고 성주에서는 절대로 사드 배치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바꾸게 되면 왜 바꿨는지에 대한 것들을 성주 시민들한테 거기다가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것이 양국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때는 이것이 양국 간의 협상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과거 새누리당에서는 이것은 그냥 소파 협정에 의해서 그냥 한미 간의 무기 도입 체계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온 반면에 이제는 이제 협상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럼 협상이라고 말했을 때 한일 위안부 협정 같은 경우도 바꿀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한일 위안부 협정은 협상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사드 배치는 또 바꾸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의당 얘기 듣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 사드 문제를 놓고 볼 때는 국익이 먼저냐 하는 것을 자체로 봐야 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때는 한 당이셨죠. 하여튼 사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민구 그 국방장관 판에 박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뭐 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밤에 미군 그 기지 안에다가 그 들여다 놓고 이거 소위 알박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 한미 동맹을 존중합니다. 근데 동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권을 우리 국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지 우리 국익을 그쪽에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동맹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요 그 주적 이야기하고 우리 국방부에는 우리의 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요 우리의 적
또 동반자라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북이 우리의 적인 한편, 또 한편으로 동반자 부분으로서 우리가 평화롭게 한반도를 만들어가야 할 또 대상이라는 것을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 양자의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지금 변해가지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상황이 변한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처지가 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문재인 후보께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유력한 부분이 거기에 책임을 맡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드에 대해서 결정을 정말 반대한다, 이거 안 된다라고 했으면 거기다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전략적 모호성을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이 전략적 모호성 또한 선거 전략상의 모호성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좀 정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한테는 질문하셨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처제가 바뀐 것이 아니냐. 여기 듣겠습니다. 상황도 바뀌었고 처지가 바뀐 부분도 있겠죠. 방금 이제 박범계 의원께서 보수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근데 저희들이 안철수 후보가 사드에 관한 저희 당의 당론과 별도로 다른 의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작년 12월 말 그리고 올 1월 초부터 명확히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월달, 2월달, 3월달 저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돌아갔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상황이 이 4차 핵실험과 5차 핵실험 뭐가 달라진 게 있냐, 이 말씀 하셨어요. 사드 배치의 논의는 이미 4차 핵실험이 한참 지난 후에 전 국제 공조로 핵 동결 그리고 핵 폐기에 대한 국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사드 배치가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핵 동결, 핵 폐기에 대한 국제적인 컨센서스는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은 북한이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핵실험을 나섰지 않습니까? 5차 핵실험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전이 반드시 같은 것만은 아닌 게 분명하다. 그러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면 5차 핵실험 지난 후에 곧바로 바꾸지 왜 바꾸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5차 핵실험이 있은 후에 한 2달 정도 지난 상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한미 간에, 한국과 미국 간에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인 논쟁이 아직 안 끝난 상태였어요. 이것이 정말로 소파 협정만으로 배치될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냐, 이런 법적인 논란이 아직 진행되고 있던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일단락이 된 후에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실질적인 배치에 들어간다, 배치 부지를 정하는 그런 절차에 지나갔던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문재인 후보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윤수아 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선거 전략성의 모호성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문재인 후보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토론 중에. 자, 6차 핵실험이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하니까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6차 핵실험이 추가 이루어진다면은 사드 배치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자, 어떤 사정입니까? 북한이 조만간 6차 핵실험하면은 사드 배치 받아들인다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만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채널을 다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조만간 북한이 6차 핵실험할 것이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즉, 문재인 후보가 자기 머릿속으로는 6차 핵실험 곧 있을 것이니 사드 배치 곧 될 거다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배치하겠다 안 하겠다 말 안 하는 전략적 모호성, 즉 선거 전략성의 모호성을 하고 있지는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한번 문재인 대표가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이해하실 수 있는 의원님들인데 우리 윤수아 의원님도 그렇고 이용주 의원님도 그렇고 전략적 모호성을 마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국가 사이에 외교 관계자들이 만나서 협상을 할 때 결론이 나든 안 나든 그 합의문 또는 합의문의 준합 문서,
또는 뭐 최종 문서가 나올 때 거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반대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외교 협상의 기본 구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교적 수사입니다. 그 외교적 수사의 깊은 뜻은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슈퍼파워로서 전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로서 전 세계의 안보 질서라든지 이런 것에 가장 관여할 수 있는 결정적 힘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나옵니다. 만약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슈퍼 강대국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기 때문에 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전 세계의 무역과 증권과 금융이 얼어붙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국면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는 그 전과 작년과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라는 국민적 동의라는 그런 절차를 요구하는 거고요. 이것도 최근에 미국의 백악관이라든지 미국의 외교 일각에서 다음 대통령과 사드 배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전략적 모호성이 갖고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자, 안보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가 수도권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수도권 이남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수도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키일체인이라든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적어도 한국 고유의 완전한 북한으로부터의 핵개발,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미사일 도발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한 억지력을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하겠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런저런 의혹, 이런저러한 의문은 저는 과한 의문이고 있을 수 없는 의혹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예, 겁니다. 먼저 정영기 의원님. 예. 그래서 지금 배치되는 한 개 포대는 주한 미군 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죠.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앞으로 한 개 내지 두 개 포대를 더 추가로 배치해서 수도권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KAMD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서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형 무기가 사드이기 때문에 일단 사드를 배치해서 방어해 놓은 상태에서 KAMD도 추진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프로그램이 후보 간의 TV 토론을 보고 평가하는 거라서 제가 오늘 쭉 보면서 하나 느꼈던 점을 이 주제하고도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자 폭탄의 힘, 소위 이제 문바부대의 힘을 보여준 그런 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도 이제 소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네거티브 문건,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확대해가지고 들고 말씀을 하시던데,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게,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지난번 토론회 때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아주 검증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오히려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가 더 높았거든요. 원래 1등하는 후보 많이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안 하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검증에 저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그 사이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소위 그 부대에서 심상정 후보한테 너 그럴 수 있냐, 같은 진보끼리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공격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것 때문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이용규 의원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릴까요? 먼저 하고 그다음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예. 얘기 듣겠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에서 정의당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줄은 정말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심상정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님과는 도저히 같이 토론할 수 없는 상대다 이렇게까지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저는 그래도 우리 이제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 홍준표 후보님 여기 계셨으면 저도 이야기 안 했을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대단히 위험한 지금 안보관, 당신께서는 대단히 강한 안보론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가치 민족 공멸의 부분들. 제가 보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님은 선제 타격론, 전술핵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잃어버린 그 국토를 회복해야 된다. 아니, 당명 바꾸는 거 자유입니다만은 자유한국당으로 된 대로 자유당에 뭐 이승만 정권 북진통일론 따라갈 일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나는 이건 대단히 그렇게 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전쟁도 불사한다, 선제 공격한다, 이거 진짜, 이것은 지금의
안보 부분을 오히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후보님의 부분을 표만을 의식한 오히려 국민 불안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민주당 문재인 후보께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됐다는 부분들은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DJ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그 대통령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특히 양극화되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구조에서요. 친재벌적인 부분들이 지속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정권이 2번 교체가 됐고 6번의 대통령 선거가 됐지만은 보수가 됐든 중도가 됐든 개혁을 표방했던 간에 친재벌 정책만 너무 주도해 왔다는 그 점 속에서의 지적은 오히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겸허하게 그것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얘기 듣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굳이 이제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 건데요. 아까 박광계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뼈아픈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토론회에서 주적 개념 논쟁에 편성을 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주적이 어떠냐 진짜 이게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고 다른 홍준표 후보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저희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본 데 답을 했을 뿐이죠. 저희 안철수 후보도 지금도 명확히 문재인 후보의 그 주적 개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지적하거나 전혀 하실 생각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지 안철수 후보가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한다면은 주적, 적은 같은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적으로서 또 주적으로서 적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은 동반자로서의 기능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동반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을 답변을 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의견을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냐라고 지적한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하나만 윤소아 의원님이 아까 심상정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를 지적을 할 때 과거 참여정부 때의 뭐 얘기를 친재벌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과도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정의당의 한 축은 유시민 장관님과 또 천호선 최고위원회 그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들 다 참여정부의 적자들이고 적통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나간 10년 전의 그 역사를 지금 이 대통령 2017년에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 다른 후보도 아닌 심상정 후보가 그걸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팠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얘기 듣겠습니다. 그 국민들께서는 사실 대통령의 능력과 철학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락가락한 상황들, 그것은 철학의 부재에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표를 의식하는 부분들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앞서 그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포함해서 네. 그 절차적에 대한 문제성들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국회의 동의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싸워왔던 것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러면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인지 6차 핵실험이 되면 동의 절차 필요 없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미 당론을 변경했다라고까지 할 정도의 상황까지 왔는데 어떤 상황들이 국민들한테 변경이 되어 있길래 그 절차들은 그럼 다 무시하고 그 이전의 상황들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제기가 좀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급변하는 상황들 속에서 예. 그 대통령 후보가 갖고 있는 철학의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초지일관 소신껏 그 자기 목소리를 내왔던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저는 정책적으로나 자기의 어떤 비전이나 가치를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후보로서는 유승민 후보자가 적임자다 이렇게 예, 저희가 준비된 시간 이미 지났기 때문에 클로징 멘트를 하나씩 드리려 했는데 도저히 드릴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